한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넘어야 하기에 앞서 또 한 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한국에게 유독 징크스로 남아있는 중동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만나서 2000년대부터 풀전력으로 붙었을 때 성적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풀전력이라 함은 유럽파까지 동원된 경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안컵 이런 건 좀 빼야죠. 2000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1대0 승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2승 1무 1패, 2010년 이후는 박지성의 소름돋는 득점과 함께 그 유명한 산책 세레머니를 만들었던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4경기에서 1승 2무 1패입니다. 2011년 8월에 정예 멤버로 붙었을 때 0대3 참패를 당했었는데 그때 유럽파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박지성, 이영표가 국가대표를 은퇴한 이후였고 손흥민 등 핵심 공격수들이 이탈했을 때였고 일본은 이미 2무 1패로 제대로 서력을 못했을 때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초호화 팀을 구성해서 홈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풀 전력으로 붙었을 때 한국은 2000년대부터 3승 3무 2패입니다. 얼마나 팽팽합니까? 아르헨티나가 FIFA 랭킹 1위라고 해서 어떻게 브라질을 만만하게 볼 수 있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요? 냉정하다 객관적이다 하면서 너무 조심스러워만 하는데 설레발 아니고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다 조심스럽기만 하면 이 일본과 붙기에 앞서 한국이 결승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험난한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중동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중동 두 팀과 동남아시아 한 팀과 붙게 됩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바레인은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냥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확실히 차이를 보여줬는데 4년 전 바로 이 아시안컵 때 16강에서 만났는데 이때도 한국은 고전을 했습니다. 43분에 황희찬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 더 이상 골을 못 넣다가 후반 77분에 일격을 당하면서 멘붕이 되었고 극적으로 연장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흥민 결국 풀타임을 뛰어야 했습니다. 토너먼트 기준으로는 바레인은 한국을 상대로 절반의 성공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레인과 전적이 16전 11승 3무 1패인데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전대로 수월하게 승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붙어서 3승 2무 무패인데 2014년 요르단 원정에서 1대0으로 겨우 승리했습니다. 전반에 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일격을 당할까봐 편안한 경기가 아니라 계획대로 안 풀리는 경기가 된 거죠. 일찌감치 골도 나와야 하면 물론이고 선수를 교체해도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어야 다음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중동만 만나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실점을 안 하려고 딱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거의 공통적으로 상대를 열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과격하다 정도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이라크 보세요. 이강인과 몸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얼굴을 때려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쉬운 게 중동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중동 문화 자체가 상인 마인드가 깊숙이 박혀 있어서 남 시선 볼 필요 없이 이득만 보는 것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10만 명이 있어도 별로 기죽을 일 없고 그건 부럽네요. 거기다 중동 심판들도 당연히 중동인들이고 자국의 축구 리그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이 조별 예선에서 중동 국가를 만나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16강부터는 본격적인 토너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더 심해집니다. FIFA 랭킹을 비웃어버리듯 성적을 내버립니다. 4년 전에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대0 신승이었고 8강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는 8강에서 호주를 잡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한국을 잡고 일본도 잡아버렸죠. 이란은 본래 강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한국은 16강에서 이라크를 상대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대회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이라는 복병이 있지만 지금 박항서가 아니면서 점점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2위를 올라올 수 있을지 일본을 맡아본 트르시에 감독이니까 그래도 베트남 선전을 응원해보죠. 이라크가 16강에 올라온다는 건 한국은 바로 중동 징크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이번 평가전에서 아무리 어떤 핑계를 대도 그러면 안 됐어요. 전반전에 컨디션 조율이라면 후반전에 무조건 골이 나왔어야죠. 절반의 패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 거겠죠. 8강에서는 이란이 유력해집니다.
지난 대회에서 일본이 이란을 상대로 3대0 초토화를 시켰고 현재 이란이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골 폭격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1년 전에도 월드컵에서 1승 1무 1패 성적을 거뒀죠. 네. 한국은 이란을 상대로 최근 성적이야 월드컵 최종 예선 때 1승 1무를 기록했지 과거에는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아닌가? 네. 당연히 최근 기록이 훨씬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이란을 힘겹게 이겼다고 칩시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개최국 카타르입니다. 개최국을 어떻게 무시하나요? 4년 전에도 한국이 카타르에게 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했죠. 네, 중거리 슛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골을 못 넣어서 진 거고 카타르는 멋진 한 방이 나와버려서 이긴 겁니다. 네, 카타르는 4년 전보다 전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힌트 확실하죠?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라고요. 네, 혹시 4강전 심판이 중동 심판이었다가는 음모론이나 뭐네 또 난리 나겠죠. 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 경기에서 골이 없고 골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 이 아시아 역사를 봐도 한국의 공격 수지는 역대 최강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골들은 나온 다음 벌어질 일이어야 합니다. 네. 클린스만이 부임 때 바로 했던 말입니다. 1대0보다는 4대3이 좋다. 네. 아직 그런 분위기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잉글랜드가 이란을 상대로 6대2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 중동 국가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변수들이 더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VAR도 있었지만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죠. 반자동 옵사이드도 있지만 그보다 경기 시간이 늘어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월드컵 때부터 적용이 되었고 유럽 리그에서도 적용된 만큼 아시안컵에서도 경기 지연되는 상황들을 모두 경기 시간으로 추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솔직히 강팀에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앞서 있을 때는 상대가 달려들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최강 공격진으로 찬스를 더 많이 잡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1점 차든 혹시라도 밀려 있을 때는 주어진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물론 아시안 심판들이 이를 그대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동 팀들 스쿼드도 약할 텐데 작전상이라도 침대 축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욱 체력 관리 중요하고 선수 교체 잘 써야 합니다. 네. 아마도 골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6경기 최다골이 13골이었습니다. 2015 아시안컵 준우승했을 때는 8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골 가뭄이라고 봐야죠. 네. 오히려 2015 아시안컵 때 호주는 6경기 14골을 넣었고 카타르는 지난 대회 때 6경기 최다골이 무려 17골이었습니다. 네. 확 차이 나죠. 네. 일본은 2011년 우승했을 때 14골을 넣었습니다. 한국 이번 최강 공격력이라면 기록을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만큼은 클린스만 좀 따라줍시다. 민재에게 미안하지만 1대0 하지 말고 실점해도 좋으니까 꼭 골 폭격할 수 있길. 네. 흐름 좋잖아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